이 차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요? 인간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차량인데 중저가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되게 주가에 좋은 신호로서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모델 Y하고 모델 3 합쳐가지고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FSD가 버전 14가 대단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3.0에서 되지 않고 하드웨어 4.0에서만 지금 작동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조건부로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많이 저 스스로에게도 떨리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투자자분들 많이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수록 공부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꼬여 있고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거는 저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저를 위한 독백으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테슬라에 특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최근에 글도 하나 썼고 테슬라 주가와 실적과 주가의 어떤 전망 관련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월가에서 테슬라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 네. 또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밤새 한 6% 정도 급락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실적 발표에 어떤 주목할 만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은 어제 떨어졌던 오늘 이제 촬영이 저희가 4월 22일 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날 새벽에 이제 네. 실적이 발표가 되죠. 물론 지금 테슬라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은 나쁜 실적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파월의 싸움, 트럼프와 미국과 중국의 싸움, 관세 싸움 이런 것들이 크게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테슬라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주가들이 내일 발표될 어닝콜 실적에 대해서 미리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내일은 아마 더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가장 나쁜 실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우선 두 가지 기준에서 실적을 좀 보면 우선은 실적이 나쁠 거는 다들 기대하고 그러니까 전망하고 있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도 대수 판매량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원인이죠.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델 Y 주니퍼로 바꿔내면서 오스본 이펙트도 발생을 했고 모델 Y가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여러 주 동안 전체 공장을 4개 공장을 쉬게 되면서 생산이 중단됐던 것. 이러면서 사실상 가장 빠르게는 2월 마지막 주 보통은 다 3월 중순부터 새롭게 모델 Y 주니퍼가 배송이 되면서 매출이 대단히 적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겠죠. 모델 Y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니퍼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행히 그리고 또 곧 나오게 될 지금 이제 논의가 사람들이 혼란을 하고 있는데 모델 Y의 경량화 모델의 생산이 지연되었다라고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량화 모델 지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모델 2, 모델 2 또는 모델 Q라고 하는 중저가 차량의 신모델, 즉 로보택시하고 외관이 비슷할 거라고 지금 예측되는 이 모델이 언제부터 생산되느냐, 저는 하반기부터 생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1분기부터 여기에 대한 엄청난 투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비용 상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더 안 좋을 수 있죠. 즉 판매는 떨어졌는데 비용은 증가한 이런 구조를 좀 보고 있다고 보는데 한번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노란 줄로 표시해 놓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했는데요. 우선은 전체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도 따져보겠지만 우선 자동차 회사로 아직까지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총이익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라핏 마진이 매출 총이익률은 계산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동차 판매
액수에다가 빼기 자동차와 관련된 생산 비용을 빼버리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을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저는 이번에 CO2를 포함해서 계산을 했어요. 제가 책에서는 CO2를 빼고도 계산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CO2라는 거는 여러분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거죠. 유럽과 미국에서 테슬라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많은 어떤 유럽 기업들이 테슬라에게서 탄소 배출권을 사갑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4억 달러, 뭐 심지어는 2024년 2분기에는 이것이 8.9억 달러로까지 증가하게 되는 대단히 적지 않은, 이거는 왜냐하면 순이익률 100%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높게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이 되게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월가의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 이거는 정상적인 자동차 비즈니스가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서 매출 총이익률을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오늘은 편의상 같이 합쳤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4년 4분기부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18.9%에서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2023분기 때 20%까지 올라갔다가 2024년에 16.46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저의 예측이에요. 1분기 이거 내일 발표 때 이게 어떻게 실제로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12.8%까지 떨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2022년 이후로 최저입니다. 최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뒷부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2분기 때는 올라갈 거라고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영업이익률을 보죠.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EBI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자동차 생산 비용 말고 에너지 비용, 서비스 비용, 모든 비용, 인건 비용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5.5%가 나온 적이 있죠. 2024년 1분기 때. 근데 8.2%, 6.3%, 10.8%까지 가다가 6.2 내려가는데 저는 이번에 0.3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2019년 이후의 최저인데요. 거의 잘못하다가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일 발표할 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CO2 배출권 판매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럽은 어차피 작동을 하면서 매출이 크레딧이 있는데 미국에서 저 4억 달러씩 들어오는 것 또는 7억 달러 들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얼마 들어오고 미국에서 얼마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벌써 1분기에도 반영이 됐다라면 대단히 저 부분까지도 날아가게 되면 저는 이거는 잘하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큰 쇼크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안 좋겠지. 네. 근데 이렇게까지 안 좋아? 이러면 심리적 효과로 내려가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1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바로 급락을 큰 폭으로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이 로보택시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쭉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크게 내려갈 수 있는데 내일도 계속 하방할진자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이것이 발표되면은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놀라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 몰랐다. 왜냐하면 비용 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모델, 자동차 신모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옵티머스 5,000대 생산을 위한 투자, 그리고 6월달에 있을 텍사스 오스틴에서 있을 FSD 비감독하에서 하는 언슈퍼바이즈드 FSD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AI 투자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계속해서 비용 상승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영업이익률은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매출 총이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내일 정도 전개된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 발표된 이후에 보시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자동차 부분 매출 총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비교해 보시면 전체적인 트렌드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되는 것의 전제 조건은 6월 달에 있을 물론 이것은 이제 2분기 거의 끝부분에 있긴 하지만 6월 달에 있을 FSD의 텍사스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면 모델 Y가 저는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매출이 15%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 전 타당한데요. 저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테슬라를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모델 Y 주니퍼가 우선은 매력적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장 딜리버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배송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올해 하반기 정도면 보통 어닝콜에서는 신차를 발표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어닝콜 직후 일주일이나 2주일 이후에 즉 5월 초쯤에 물론 거시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연기될 수는 있지만 특히 페드가 뭐 이자율을 하락한다든지 뭐 파월 의장과 트럼프의 갈등이 좀 봉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신차 모델을 발표할 거라고 봐요. 주니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월 초반에 발표를 했잖아요. 예약을 받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판매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저는 차량 판매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때는 아마 비용 부분에서도 제가 계산을 했지만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2분기에서는 조금 다시 정상적인 작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순간은 4월부터 5월까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6월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이 부분들이 FSD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의 하락폭은 올해 6월부터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전제 조건은 트럼프 행정부와 거시적인 조건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주가 전망인데요. 이거는 당장 올해 6월 달에 제가 $800까지 간다, $125까지 떨어진다가 아니라 앞으로 1년인데요. 여러분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 말은 누구나 다 하겠다라는 건데 그 옆에 있는 한국어로 쓰여 있는 if 이럴 경우에는 125까지 갈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800까지 갈 수 있다는 이 조건이 중요한 거죠. 이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락 압력 제가 125까지 떨어지는 것이 1년 뒤에는 관세 전쟁이 진짜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고 그래서 물가 오르고 그래서 미국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면 이거는 테슬라가 아니라 어떤 기업도 아마 미국의 나스닥 전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닝 쇼크가 와도 조금 떨어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가 LFP 에너지 사업 부분 즉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메가팩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되게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것이 테슬라에게 엄청난 돈을 막대한 돈을 가져다 주고 있고 상하이 공장이 지금 오픈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100% 중국산 LFP 배터리가 쓰입니다. 여기는 3원기 배터리가 쓰일 수가 없거든요. ESS에는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쓰이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만 생산했고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아마 설 연휴 이후일 거예요. 중국에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 중국에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한다고 쳐서 관세가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공장이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ESS를 생산했었고 메가팩을 여기에 관세가 145%가 붙는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이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애플의 스마트폰처럼 예외 조항이 될 수 있어요. LFP 배터리에 관세가 예외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주가는 올라가는데 정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예외 조항을 못 따내서 사실상 미국에 있는 메가팩 공장, 그걸 메가팩토리라고 하죠. 이 메가팩 공장을 문을 닫는다거나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라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여러분 하방 압력인 거죠. 저는 당연하게 이 초록과 빨강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가 $800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스스로를 위해서 제가 어떤 조건에서 떨어질지 어떤 조건에서 올라갈지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저를 위한 거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 트럭이 많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가격대의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너무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0가 떨어지는 저가형 사이버 트럭을 냈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판매 대수가 2024년보다 많지 않을 때 2025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23년 11월인가 12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팔아본 거는 2024년이에요.
근데 2024년보다 2025년에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줄었다?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신호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 하방 압력을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 주가를 가장 크게 떨어뜨려 낼 것은 FSD 버전 14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아마 로보택시를 할 때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막 연일 사고 나고,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 정말 모든 언론들이, 방송 언론들이 다 갈 거거든요. 저희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라이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막 사고가 연일 터진다. 이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5,000대 생산한다 그랬는데 뭐 생산은 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로봇을 세워놔두고 작업을 했더니 자꾸 오류 나고 고장 나고 뭐 쓰러지고 뭐 이런 일 벌어진다. 뭐 이런 걸 테슬라가 일일이 다 공개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장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째 거시적인 환경, 미국과 중국의 특히 관세의 어떤 갈등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텍사스 오스틴, 세 번째가 옵티머스. 이 세 가지를 가장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꾸로는 뭐냐면 주가가 오른다는 건 이 세 가지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죠. 즉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최소한 제외하고라도 상호관세 0%로 원래대로 유럽과 한국과 일본과 이런 기타 경제 대국들과 관세 합의의 협정에 합의를 했다. 중국까지 합의를 완전히 해내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관세 협상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 둘만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갈등, 지금은 막 보잉기도 지금 다 만들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빠꾸하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런 갈등 국면이 이제 딜로, 그러니까 협상으로 갈 수 있고談판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끝내고 한국과 일본과 유럽연합이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으로 이제 결정이 난다라면 거시 환경은 다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 5월 4일 날 있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갈등 때문에 파월 의장을 흔들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트럼프는 오늘도 어제도 막 계속 인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미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준은 미국 경제의 어떤 마지막 보루잖아요. 지키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고, 소비 심리도 지금 있는 거는 막 사재기하고 있는 이런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공포감들을 해소할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면, 또는 5월 4일날 꼭 안 하더라도 2025년 두 차례 예상되어 있던 것을 다 인하한다라면 이거는 거시경제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에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Y의 경량화 모델이 아니라 중저가 신모델, 이 하반기에 양산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있었던 올 핸즈 미팅, 즉 직원들하고의 전체 미팅에서 5초에 한 대 생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당장 초반부터는 아니지만 그거는 정말 생산 라인 하나에서 5초마다 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산 라인을 여러 개를 해서 그 생산 라인 전체에서 5초 한 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하이 공장이 모델 Y를 30초마다 한 대씩 내고 있는데 그만큼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중저가 모델에 대한 대량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대량 생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매달 출고하자마자 20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라면 주가는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만 대 이상 팔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저렴하기도 하지만 중저가 차량, 여기에 뭐가 탑재될 거냐면 FSD 버전 14가 탑재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로보택시에서 쓰이는 언슈퍼바이즈가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공되면 그 버전을 언슈퍼바이즈를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로보택시는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허가가 이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특수 지역에서만 도는 거지만 특수 차량이 아닌 모든 테슬라 차량에 언슈퍼바이즈가 버전 14가 FSD 버전 14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버전 14의 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하에서 하는 버전 14는 바로 그 소프트 업데이트로 전 세계로 보급이 되겠죠. 물론 이제 북미에서만 지금 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북미만 보급이 되는 거고, 뭐 중국이 언제쯤 허가를 할지, 유럽이 언제쯤 허가할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슈퍼바이즈, 비감독 차량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끝내서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럼 그것이
사실은 법적인 제약 때문에 지금 슈퍼바이즈를 해야 되지만 제 신차에도 제가 사고 싶은 중저가 신차에도 그것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판매의 매력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매력 포인트니까 저는 이 차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요? 인간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차량인데 중저가다. 그러면 이 차는 저는 대단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점에서 중저가 신모델이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되게 주가에 좋은 신호로서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이렇게가 된다면 2025년은 저는 당연히 작년보다는 더 많이 팔릴 거라 보고요. 뭐 테슬라가 이 정도의 기세라면 300만 대도 가능하다. 2026년 한번 보세요. 매달 20만 대면 이것만 해도 200만 대 아닌가요? 그렇죠. 네, 200만 대가 넘잖아요. 그럼 모델 Y하고 모델 3 합쳐가지고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주가는 대단히 크게 큰 폭으로 내년 4월까지 제가 예측한 거니까 그런 가이던스만 나와도 저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FSD가 버전 14가 대단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3.0에서 되지 않고 하드웨어 4.0에서만 지금 작동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조건부로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인간보다 안전한 게 입증되는데 당장 언슈퍼바이즈드로 모든 차량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슈퍼바이즈드로 인간 감독하에서 모두가 쓰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의 어떠한 가치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자율주행이 이렇게 전면화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차량이라는 로봇택시라는 택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가는 대단히 상승폭을 올해 하반기에 뛸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더 좋은 소식은 이거를 누군가가 포드 같은 기업이 라이센스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발표만 해도 당장 실현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포드가 만약에 이걸 라이센스를 가져가려면 테슬라랑 똑같은 비전 처리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자동차에 부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드웨어 4를 장착을 해야 되고, 이러면 전체적인 이 모델 생산 방식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이센스로 간다는 게 바로 내일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발표만 해도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팩 사업이 LFP 배터리를 쓰는 것이 중국산 배터리가 예외 조항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 국면을 가져간다라면 테슬라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가장 좋게는 옵티머스죠. 저는 올해 5,000대 생산되는 것은 실제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5,000대가 실제 데이터를 이제 많이 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연습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로봇이 따라하는 행동을 통해서, 또는 옵티머스의 기본 기능을 FSD 기본 기능을 옵티머스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AI 기능으로 지금 옵티머스가 작동됐다라면, 그리고 이제 뭐 한 수십 대 정도 만들었잖아요. 수십 대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건데,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 이게 5,000대가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실제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의 기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이러한 모습으로 생산이 돼서 실제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로 좋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대량으로 판매되기 직전이라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건 제가 초록색도 하나의 다 조건문이고 빨간색도 다 조건문이죠. 근데 이것이 오묘하게 섞여버릴 수가 있죠. 제일 좋게는 거시환경은 계속 안 좋은데 테슬라 FSD 성공하고 옵티머스 성공한다. 이럴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시환경이 어느 정도 안 좋을지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경기 후퇴로 가서 흔히 말하는 아래 공포가 현실화가 된다라면, 리세션에 대한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돼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막 나타나게 하고, 즉 경기 침체라는 거는 우리가 학술적 정의에 따르면 2분기 즉 6개월 동안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면 테슬라 혼자서 여기서 아름답게 위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퀘스천을 던져야 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올해 5월부터 진행될 테슬라의 주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테슬라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이런 좀 가이던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앞서 뭐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 테슬라의 불안 요소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부에서 나와서 다시 테슬라에 집중을 해야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테슬라에 투자한 주주로서는. 왜냐하면 뭐 정책 행보에 대해서 저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을 것이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도 존재하고 유럽에도 존재하고 한국에 다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기업의 CEO가 기업을 안 살피고 정부가 가지고 거기서 그 침낭 깔아놓고 잠을 잔다? 뭐 임시 침대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잔다? 그걸 테슬라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뭐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잠을 적게 자고 동시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집중이 분산되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고 시간이 그러니까 소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테슬라에겐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침낭에서 자고 임시 침대에서 자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테슬라에게. 우선 지금까지는 뭐 트럼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들 회의에서. 정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LFP 배터리만이라도 관세에서 면제 조항을 해주든지 또는 정말로 이 6월 달에 있을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정말 비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이 여기서 핸들을 주시하지 않고 있어도 잠깐 줘라도 뭐 이야기를 하고 또는 넷플릭스 영화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려면 주정부에서 그 단위에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각각 개별 주에서. 네. 지금 현재 법안은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공화당이 하원에서 법을 바꿔줘야 돼. 이걸 연방정부법에서 이제는 규제하겠다. 그러면 이걸 하원을 통과하죠. 그리고 상원도 통과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대법원에도 아마 갈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슈프림 코트에 가겠죠. 왜냐하면은 주 정부에서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 연방이 주의 어떠한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헌법 소원 같은 걸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슈프림 코트에서 이 부분이 결정되려면 제가 보기엔 1년은 걸릴 거예요. 1년은 걸리게 되면 요거라도 그래도 공화당이 받쳐줘서 해줘야 사실은 이렇게까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월급도 안 받고 일하는데. 근데 그것을 정말 받아낼 수 있는 신호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신호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고 도지에 의해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에 나가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표적이 되고 테슬라 차량이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정말 좋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되는 것은 과대 대표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테슬라를 모든 사람들이 불매운동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여론조사나 정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국민들이 이것이 다수라고 하면은 정말 거리에 나오는 인파들이 어마어마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부의 어떠한 시위만으로 시위 내용이 전체 사회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쓸 때 인정되는 것이지 이건 항상 과대대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가 분명하게 마이너스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과대대표될 부분들도 묘사되는 부분들도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이것이 호재이기 때문에 계속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걸 하더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 얻을 수가 있느냐.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전쟁이 정말 끝까지 가서 협상이 아니라 정말 그냥 미국과 중국이 우리 서로 죽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테슬라도 죽거든요. 애플도 죽겠지만 아마존도 죽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갈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선 일론 머스크의 이런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손해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손해만큼을 메꿔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물론 중간에서 저는 이제 못하고 돌아온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안 좋겠지만 주가가 좀 회복되겠죠. 하지만 그때도 안 좋을 거예요. 도대체 왜 갔냐 거기에. 왜 이미지는 이미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고 브랜드 이미지는 다 파괴시키고 폐잔병처럼 돌아오는데 그래 여기 돌아오니까 그나마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하니까 좋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위축될 거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조금 건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말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 FSD의 연방에서의 규제에 관련된 법안을 얻어내야 되는데 정말 그걸 얻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죠. 그런데 또 그 규제가 이제 뭐 법원에서만 뭐 통과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국민들의 또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또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워딩이 바뀌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선은 그냥 무사고 나는 차량이 아니라 인간보다 안전하다라는 지금 슬로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외부의 관찰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성공한다라면 여러분, 교통사고로 정말 죽어가거나 다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지역을 갔다 왔었는데 그 전날 잠을 진짜 4시간밖에 못 자고 운전을 하게 되니까 속으로 좀 불안하죠. 네. 제가 집을 나오면서 고양이한테도 잘 다녀올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사고가 안 나더라도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인류는 지금 엄청난 기술적인 점프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서 정말 지금 약 100년 정도가 조금 지나게 인류 사회가 많이 변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을 통해서 인류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빌리티에서 운전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다치지 않는 사회, 이건 정말 꿈과 같은 사회인 거잖아요.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속에서 그래, 나는 일론 머스크가 싫어도 안전한 차를 타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수용성은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물론 아주 일부가 운전 광들이 있죠. 네. 운전의 즐거움을 뺏어가?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의 즐거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간이 안 다친다고 안전하다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운전하지 않음으로써의 느낄 수 있는 유익을 인간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이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뭘로 느꼈냐면은 중산층들이, 즉 대학을 안 나와도 남녀가 똑같이,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월급을 모으면은 좀 있으면 마이카가 생기고 좀 있으면 마이 하우스가 생겼지만 더 좋은 건 뭐였냐면 주말마다 애들 끌고 가서 흔히 말하는 서버반 외곽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이 도심과 외심 사이에 있는 중요한 곳곳에 이제 쇼핑타운들이 생기잖아요. 여기 가서 아이들 주말에 풀어놓고 뭐 물건 사가지고 트렁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막 누르려고 하고 이러면서 돈 쓰는 재미가 있으면서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이 본격적으로 상징화됐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도 마트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주말마다 다들 마트 가서 마트에 가면 주말에 줄 서고 막 이러는데 요즘 마트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돈 쓰는 재미가 있는데 누가 이커머스 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과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아마존 프라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커머스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돈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찾는 곳이었다라면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부자가 더 이커머스를 많이 해요. 왜요? 그 시간에 가서 주말에 가서 돈을 벌어서 중산층이 가서 어떤 돈 쓰는 재미를 느끼는 다른 데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휴가를 간다든지 쉰다든지 굳이 2시간을 쇼핑하면서 즐기는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습관이 변화된 거고 가치가 변화된 거잖아요. 돈 쓰는 재미가 있는데 사람들 어떻게 쇼핑을 안 가? 아니요, 안 가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아니 운전 안 하고도 그 차에 타서 내가 다른 걸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고 이 시대를 지금 열게 되는 건데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는 이런 산업화를 되게 외삽으로 일제 강점기 때 받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그리고 또 한국 전쟁 이후에 받아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자동차의 침투율이 95% 만들 때, 즉 그 전에 말이 집에 있었죠. 그래서 이 자동차로 이렇게 X자로 크로스됐겠죠. 말은 내려가고 자동차는 올라갔는데 이거 딱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리면서 자동차가 완전히 지배를 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면 어느 순간 이것이 대량 생산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되게 빠른 속도로 다른 문화를 대체합니다. 저는 인간이 운전하는 차와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교체돼서 자율주행만 다니는
도로가 생기는 것도 20년 안에 저는 오히려 10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여는 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한 잠재적 시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도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 적지 않은 돈들을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테크 기업들이 모든 자동차 기업이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 바로 X자의 전환 이런 X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말씀하셨던 수용성이 적을 거다. 이것이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가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제 경쟁적 우위를 다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딥시크와 협업해서 무섭게 이제 테슬라를 또 추격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BYD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2배 빠른 네. 또 이 충전 속도를 5분 충전해서 400km 가는 이런 또 이 플랫폼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경쟁사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보시나요?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죠. 분명하게 지금 추격해온 건 맞고요. 거의 뭐 목전까지 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것이 6월 행사라는 거죠. 만약에 6월 행사가 실패하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FSD에는 기대감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성장을 했었던 건데 이것이 폭락하는 것도 있지만 이 빈틈을 말씀하셨던 BYD가 치고 나올 겁니다. BYD는 우리는 테슬라만큼 지금 FSD 13 버전 13도 되게 좋죠. 그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우리는 가성비, 중국의 가성비, 우리는 무료야잖아요. 무료로 지금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이거를 $90가 넘게 받고 있잖아요. 너네는 $90 받지만 우리는 무료야. 너네도 뭐 보니까 이번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랑 비슷비슷한 건데 우리는 가성비가 좋잖아 라고 해서 온다라면 이건 치명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오스틴에서 성공한다라면 다시 한번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테슬라가 또 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영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전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초기인데 보통 이거를 이제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해서 한번 충전하면 얼마를 가느냐, 충전 시간이 얼마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처음에 영국에서 런던과 뭐 맨체스터 뭐 이런데 철도가 깔릴 때 철도를 어디다 깔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깔지? 마차 다니는 길에다 옆길에다 깔지 해가지고 마차 옆길에다 깔았어요. 뭐 너무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맨체스터하고 런던 사이에 마차길이 하루에도 뭐 수백 대가 다닐 테니까 마차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차길이 굽이굽이 가면은 철도가 따라서 굽이굽이 갑니다. 직선을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대부분 철도를 레일웨이를 까는 업체들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갖다 우리 직진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다리를 만든다든지 터널을 뚫는 기술이 그때 토목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레일웨이 때문에. 그러면서 직선을 이루어서 효율성을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마차로부터 이러한 사고를 금방 버리질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초기의 열차들 패신저 레일웨이를 보면요. 마차를 연결하듯이 연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를 놓는다는 사고를 인간이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마차는 그래도 적은 인원수가 타니까 만약에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마부 양반 잠깐 쉬었다 갑시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달리는 기차에서 앞과 뒤로 갈 수 없는 마차들과 연결되는 거에서 이것이 60년 동안 지속이 돼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 이거 통로를 연결하면 한 칸은 화장실로도 쓸 수 있고 한 칸은 음식점으로도 쓸 수 있고 한 칸은 짐을 싸는 곳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열차의 용도가 이렇게 변화된 거는 통로가 생긴 이유인데요. 이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60년이 걸렸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전 시간을 생각하면은 자꾸 이건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주유소예요. 주유해야 된다. 중간에 기름 떨어지면 기름 였던 습관이 우리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주는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입니다. 가장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 신차 판매에서 약 90%가 전기차인 곳은 노르웨이죠. 이 노르웨이는 사람들이 어디서 충전을 하냐면 98%가 직장과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아파트에 몇 군데만 지금 충전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100%가 충전소예요.
직장에 가면은 몇 군데만 주차장이 충전할 수 있잖아요. 노르웨이는 100%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내가 출근하면 충전하고 집에 가면 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중간중간에 이거를 주유소의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주유소처럼 그걸 했던 거를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정도가 있냐면 여행 갈 때 외에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생활 중에서 매일매일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거나 대전과 광주를 왔다 갔다 하거나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전기차가 그 정도도 커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가면은 충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1년에 이거 직업이 아니신 다음에서야 1년에 몇 번 그렇게 여행을 가세요. 그때는요 중간에 잠깐 쉬면서 길게 하면서 5분 걸릴 거 10분 걸려도 돼요. 15분 걸려도 됩니다. 충전소만 많다라면, 즉 중간에 있는 휴게소가 100%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라면 내가 충전기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핫바 하나 사 먹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레인지 앵사이티는 저는 과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생기면서 마차의 패러다임을 인간이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에너지를 전기에 충전하는 것은 주유소 개념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테슬라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이 정도 어느 적정 수준에서 경쟁이 멈춥니다. 여러분 비행기 속도가 여러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속도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더 빨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기술이 왜 발전했는데 빨라지지 않겠어요? 경제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 속도가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그리고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비행기 속도죠. 제트기 더 빠르게 나르잖아요. 그래서 콩코드 자꾸 사고 나니까 취소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빨랐던 예를 들면 초음속으로 달렸던 여객기가 있었죠, 여러분. 파리와 뉴욕 그리고 런던과 뉴욕을 왔다 갔다 했던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로 비행기의 평균 속도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도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정도 주유 속도면 사람들이 괜찮아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비아디는 배터리를 직접 전 세계 배터리 생산 2위 업체잖아요. CATL 다음에 2위가 비아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기술이 좋다 보니까 충전 속도를 빨리 하는 것 박수 쳐야죠. 놀라운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가 비아디를 사야 되는 결정적인 구매 요인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전에 대해서 두려움 떠는 건 저는 아직까지 논쟁 중인 전기차 살까 하이브리드 살까 내연기가 살까 하시는 분들의 고민들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지 결코 사회가 완전히 전환된 이후에 나타날 사회적 고민은 사회적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충전 속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아마존도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 업체들이 좀 있을까요? 많죠. 뭐 중국도 사실은 유니트리도 그렇고 빨리 쫓아오고 있고요. 중국의 많은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지금 전기차처럼 휴머노이드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전기차처럼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겠다. 휴머노이드 여러 업체들을 이렇게 지금 중국도 쫓아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피규어라는 곳 오픈AI랑 협력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BMW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앱트로닉이라는 회사를 지금 지분 투자를 했고 구글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거는 메르체데스 벤츠 미국 공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곳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디짓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 벌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1년에 10,000대를 생산하는 규모의 공장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아마존은 특수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 디짓이라고 디지털 할 때 디짓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어질리티 로보틱스 검색을 해보시면 모습을 볼 때는 손바닥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는 손바닥. 이걸 이렇게 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게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냐면 요 소포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강남역이니까 뭐 강남구 가는 거, 이 소포는 서초구 가는 거, 이 소포는 송파구 가는 것, 이 소포는 동작구 가는 것, 뭐 용산구 가는 것 이거를 할 때 이거를 지금까지 다 인간이 했어요. 지금 사실 물류 창고에는 수많은 종류의 로봇이 이미 들어와서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큰 물건을 나르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하는데요. 요 소포를 분류해서 지역별 분류를 하는 건 아직까지도 인간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포가 딱딱 규격화돼서 동일한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들었을 때 이 힘 조절하는 것이 로봇이 지금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무거울 줄 알고 큰 거 같아서 힘을 우리가 딱 들었는데 들어보면 가벼운 거는 인간은 대단히 반응 속도가 빠르게 반사신경으로 힘을 덜 줍니다. 근데 조그만 거라도 딱 들어봤는데 무게 느껴지네. 그럼 그때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는 인간은 대단히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 힘 조절을 대단히 유연하게 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경험학적으로 이걸 집었을 때 그 느낌들, 크기에 대한 어떤 경험학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힘을 줬을 때 내게 오는 힘을 보면서 힘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로봇이 못했는데 어질로 로보틱스는 그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간에 트릭을 써요. 사실은 무게를 색상으로 표시해놔요. 네. 색상으로 표시해놓기 때문에 그 색상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힘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갖다가 로봇을 벌써 투여하냐면 여기서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물류 창고 인명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허리가 삐끗하기도 하고요. 다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들어갔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나중에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마켓 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은 우선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 부분은 또 요즘 그래서 진화된 것은 2개의 손가락을 만들고 있어요. 2개의 손가락 이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못하고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만 필요한 기능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저는 아마존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 만드는 메타도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메타도 뛰어들고 있고 지금 구글도 지금 투자를 통해서 뛰어들고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물리적 AI, 피지컬 AI 한다면서 뛰어들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협업을 시작을 했죠. 이렇게 중국 또한 뛰어들고 있고 이렇게 뛰어든다는 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최소 자동차 시장이 30배예요. 그러면 이거를 테슬라가 앞서간다고 해서 마켓쉐어를 100% 가져간다? 그럼 좋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을 게 크면요.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가장 자본주의에 저는 그나마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거든요. 경쟁.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옆집에서 물건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막 줄이 막 300m, 500m 쓰고 그러면 저라도 옆집에 살면은 저도 떡볶이 장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왕 오시는 손님들 저희 집도 팔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써놓으면 되잖아요. 원조라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쟁이잖아요. 자본주의에. 그렇기 때문에 마켓쉐어를 테슬라가 저는 10%, 20%만 가져가도 이 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있다라는 건 오히려 테슬라가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에게도 일종의 채찍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어떤 기업인가요? 구글은 비즈니스 모델로만 보면은 저는 광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의 매출의 약 80% 정도가 80% 가까이 78%에서 80%가 사실 광고 매출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구글의 20%는 어디서 나오냐?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광고는 여러분 유튜브의 광고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 부분에서 수익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98%가 광고에서 나오죠. 그래서 광고 기업이죠.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이것이 지금 구글이 벌고 들은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의 수입원은 클라우드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틀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글은 다양한 서비스를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죠.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Gmail이라는 이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기업들을 위해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쓰시는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로 치면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요. 정말로 다양한 R&D를 하죠. AI 서비스. 지금 구글 딥마인드가 있어서 여러분 제미나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스핀오프를 시켜가지고 이 제약회사도 스핀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의 스핀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R&D라든지 그리고 또 구글 잘하고 있죠. TPU 이번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자신들이 설계한 칩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것은 광고와 클라우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구글도 최근에 자체 AI를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를 좀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구글의 TPU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TPU라고 해서 텐서플로어 이 유닛이라고 해서 구글이 흔히 말하는 맞춤형 AI 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오래됐거든요. 10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브로드컴이 제작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칩도 칩이지만 칩을 우리가 블랙일도 그렇고 후퍼 칩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딱 하나만 껴가지고 서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슬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또 층층이 쌓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도 구글이 설계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흔히 말해서 후퍼 칩도 중요하지만 후퍼와 우리가 HBM 간의 LV 링크라고 하는 엔비디아 같은 걸 달아줘서 이 전송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근데 이 LV 링크는 꼭 GPU하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또 옆에 있는 연결한 GPU하고는 또 어떤 연결되어 있는 이 LV 링크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TPU를 연결하는 능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대단히 물론 이런 거 브로드컴이 또 함께 해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하드웨어 반도체 하드웨어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다.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는 텐서플로우를 자사를 위해서 쓰지 판매하는 용으로 쓰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차이 CEO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엔비디아는 항상 같은 편이다. 같은 동료다.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얘기하는 것은 TPU만으로 모든 걸 지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GPU가 엔비디아의 GPU는 역시 이 제네럴, 이 쿠다를 쓰고 있는 GPU는 당연히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하지만 조금씩 근데 독립을 하겠지만 완전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보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올해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투자, 특히 데이터 센터의 투자죠. 7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75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만 8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메타는 정말 좀 이기적인 투자를 하죠. 좋은 투자라는 뜻이에요. 메타는 6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클라우드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죠. 아마존은 다 클라우드 사업체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올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750억 달러의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자신들의 TPU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매년 이것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수요처가 더 커지는 거죠. 파이가 더 커지는 부분에서 TPU를 좀 늘려가더라도 엔비디아 칩은 계속해서 필요로 하게 돼 있는. 그래서 이러한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처럼 믹스처럼 AI 칩도 믹스를 통해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의 어떤 독립적인 효율성 있는 구글의 모델에 또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TPU의 어떤 구글의 부분이 구글의 능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것을 엔비디아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글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의 AI 기술력이 최근에 AI 에이전트끼리 이렇게 묶는 기술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이번에 우선은 이제 제미나이 2.5가 우선 대단히 좋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오픈 AI에서 지금 4.1과 O3를 좀 발표를 해서 또 구글에게 또 우리도 더 잘해라고 또 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구글이 오픈 AI가 조금 못됐어요. 구글이 뭘 발표할 때마다 흔히 말하는 젤을 좀 뿌리거든요. 작년에 바드라는 곳에서 서비스가 있었어요. AI 서비스가 이게 되게 후졌었죠.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가 결합을 해서 이 개발을 해서 제미나이라는 거를 발표할 때 실제로 쓰지도 못하는 아직까지 내부만 몇 명만 쓸 수 있는 소라를 발표하면서 모든 이슈를 소라가 빨아먹으면서 구글이 제미나이 한다는 걸 잊혀버리겠는데 이번에 2.5를 발표하니까 그날 같이 지브리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브리 하면서 구글 제미나이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높은 수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루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성능 가지고서 이렇게 시장 못 만드는 것도 정말 능력이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대중화 부분에서는 오픈 AI가 좀 더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구글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이제는 AI의 성능 그 자체가 보통 우리가 모트라고 하죠. 해자가 될 수 없어요.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예를 들면은 개발자라든지 정말 AI에 대해서 너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더 좋은지 저도 사실은 유료로 구글도 써봤고 유료로 엔트로픽도 써봐서 그 클로드도 써봤고 또 항상 유료로 챗GPT를 쓰고 있어요. 네. 매달 $22씩 내면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나 쓰는 거지 저희 어머니, 제 조카 이런 사람들은 그 성능만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브리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지브리 가지고 무료로 가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는 오픈 AI는 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5억 명, 지금 벌써 5억 명을 넘어섰죠. 8억 명, 10억 명이 되면은 구글을 무료로 쓰듯이 인스타그램을 여러분 무료로 쓰듯이 광고 비즈니스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집어넣어서 이걸 무료로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오픈 AI 뭘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소셜 미디어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벌써 챗GPT 하면요, 여러분들 이미지 그리잖아요. 밑에 공유 버튼 벌써 나와요. 공유하라는 거죠. 네. 벌써 소셜 미디어 기능들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이걸 다 누가 설계하느냐? 지금 오픈 AI에서 이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셜 미디어에 감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오픈 AI는 어떤 챗GPT는 무엇을 그냥 기억력이 있어요. 기억력을 거대 언어 모델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력을 대단히 롱텀 메모리를 발전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현재로서는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 GPT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 그 기억을 제가 만약에 제가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너 보미가 귀리 새싹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그럼 보미가 귀리 새싹 먹으면서 신나게 즐거워했던 모습 기억해. 보미가 그 새싹을 먹으면서 진짜 행복해하고 뭔가 싱싱한 걸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근데 그때 나도 기뻐했던 거 너 알아? 정수도 기뻐했던 거 알아? 아, 그렇구나. 보미가 새싹 먹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정수도 같이 기뻐했구나. 보미가 좋아하는 모습에 정수도 행복해. 자, 이런 기억이 있으면요, 여길 떠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미나이에 가가지고 다 처음부터 기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은 챗GPT랑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감정적인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감정의 기억들, 나와의 좋았던 추억들 또는 나빴던 추억들, 내가 슬퍼했던 부분들, 내가 기뻐했던 부분들을 이 친구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제가 여기에 묶여버립니다. 이거를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을 쓰다가 텔레그램 쓰라면 뭔가 어색하고 짜증나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 쓰던 걸 다 가져가가지고 내가 돈 주고 아껴주고 정말 용돈 모아가지고 샀던 이 모든 이모티콘을 다 가져갈 수가 있고 나의 화려한 이모티콘을 거기서도 구사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이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일종의 카카오의 이모티콘은 거기서 내가 이모티콘을 하나씩 구매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카카오에 잠겨지는 거거든요. 이걸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로서 챗GPT AI는 이제는 이런 잠금 효과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의 감정에 대한 기억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장 못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글은 그러니까 이 크게 지금 AI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클로드 입장에서 보면은 개발자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무직 직원들이라든지 이들은 $20씩 내고 있는 유료 회원이 있는데요. 지금 오픈 AI도 이 유료 회원이 2천만 명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무료 회원이 벌써 5억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8억, 10억 되면 여기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수 있잖아요. 누가 먼저 무료 회원을 많이 그러니까 두 시장을 동시에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많이 쓰면서 정말로 개발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에 집중해서 쓰는 사람들이고, 무료로 쓰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써요. 이미지도 한두 개 그리고 이런 분들 와서 여기서 광고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쓰게 되는 이 시장은 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이 두 시장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지금은 현재 다 모두 다 이 개발자들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생각하는 조금의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중 시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구글이 장악할 수 있는 기본은 갖고 있어요. 구글 검색에다가 지금 붙이고 있고, 구글의 지메일에다 붙일 수 있고, 유튜브에다가 붙일 수가 있죠. 벌써 이미 일부 기능들의 개선들은 다 붙이고 있거든요. 또는 구글의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AI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AI가 망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말 대중들이 전면적으로 쓰는 서비스로서 제미나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퀘스천을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구글의 앞으로 좀 성장하는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구글의 성장 동력도 AI에게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 우리가 구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I가 요즘 네이버도 AI 브리핑이라고 해서 검색 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떠한 검색으로 했더니 네이버에서 AI 브리핑이 작동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라면 여기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특별하게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감사함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만큼 찾기 어렵습니다. 거의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네이버는 독특한 AI 기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전면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훨씬 더 편해지고 있다라면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검색 부분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구글의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AI 때문에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 제작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고 구글의 광고 매출이 또 증가하는 거,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요즘은 바잉 에이전트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광고를 어디다 노출할지 누구에게 노출할지를 AI가 결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메타의 광고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구글의 광고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광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글의 강점들은 자신의 본업적인 비즈니스인 검색과 광고와 지메일이나 유튜브에서 AI를 결합시켜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구글의 강점과 성장 동력이 있지만 구글의 리스크 또한 있겠죠. 그 구글의 리스크는 바로 시장 점유율의 하락입니다. 우선 구글의 광고 매출은 여러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왜요?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광고주들이 더 많이 구글로 옵니다. 근데 지금 먼저 가장 안 좋은 징조가 뭐냐면 처음으로 작년 10월에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90% 미만으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물론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오픈 서베이라는 기업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3월 달에 한국 사람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표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서비스는 1위 네이버, 2위 유튜브, 3위 구글이 나왔는데 2위 유튜브하고 3위 구글 합치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4위가 인스타그램이 나왔고 5위가 처음으로 챗GP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지금 무료로 가입을 한 상태고 챗GPT에 지금 검색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검색 서비스에서 챗GPT가 점점 치고 올라오니까 퍼플렉시티는 사실은 대중화되기 어려워요.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나 리서처들이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인 거고요. 대중 서비스는 지금 챗GPT가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검색을.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는 챗GPT의 검색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한 회사의 검색이 줄어들까요? 네이버의 검색이 줄어드는 거고 구글의 검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광고도 언젠가 줄어들 수 있겠죠. 검색 광고 매출이 지금은 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색 광고의 매출 또한 따라 줄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한번 꺾여서 만약에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원래는 90%를 15년 동안 유지해 왔었는데 이것이 80%로 꺾인다든지 70%만 꺾여도 매출은 하향세를 그때부터는 나타낼 거예요. 그 광고 매출. 물론 그 사이에 클라우드 광고 매출을 올려가지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전체 매출은 또 하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가 기스가 나고 있다. 처음에는 아니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아니 좀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러면서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구글에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방어하지 못한다라면 다른 수익원 창출 부분에서 클라우드 부분이라든지 AI 유료 서비스에서 얼만큼 매출의 그 하락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구글에게 있는 큰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 또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메타도 반독점 소송이 있고 이건 다 바이든 정부 때 조사했던 것이 이제는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본격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서 미국의 이제 반독점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행정부의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상황으로 갔고,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이제 심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구글에게 도전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냐면 미국은 뭐
벌금 정도 때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법원이 과거에 물론 다 정치권에서 추진을 해서 나중에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한 거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KT를 갖다가 반으로 쪼개버렸잖아요. 그런 그것도 공화당 정부 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벨이라는 그 전화 회사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지금 AT&T와 몇 개로 쪼개는 거죠. 이것처럼 독점은 경쟁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판매해라 외부에. 그러면 이제 크롬을 통해서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치명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유튜브를 쪼개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이것이 지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1심에서 결정되면 2심 가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 가는 것처럼 슈프림 코트까지 올라가야 될 거기 때문에 구글이 결정이 나더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은 빠른 속도 뭐 속전속결로 현행범 잡아가지고 뭐 직결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많은 법률적 공방들이 오고 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찰의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그 리스크가 바로 당장 다음 달에 또는 올해 하반기에 현실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 구글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구글에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구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만 않는 이유도 있는 이유는 제가 구글이 싫어서도 아니고 성장 동력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제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글까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건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글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은 조금씩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많은 다수 부분은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또 동일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라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면 수익률 좋은 곳을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브랜드 이쁘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투자 대비 효용성이 어떤지는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그리고 얼마나 이거를 단기로 운영하실지 중기로 운영하실지 장기로 운영하실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구글도 양자 컴퓨터 하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주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시장에서의 침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광고비의 상승 또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상승을 이뤄낼 것인가. 아직 웨이모 자율주행도 너무 잘하고 너무 뛰어나지 않은데 웨이모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웨이모가 긍정적으로 뭐 테슬라도 뭐 자율주행에서 당장 큰 돈 버는 거 아니죠.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웨이모처럼 특수 차량을 만들어서 특수 지도를 만들어서 도시마다 하나씩 확대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웨이모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는 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거둬내려면 흔히 말하는 고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로보택시에 대한 고정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HD 이 지도를 카메라 고화질 지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비용이 높고 이걸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금 벌써 많은 뭐 11월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2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웨이모 같은 사업 같은 경우 이러려면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언젠가는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부터는 구글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돈을 버는 만큼 또 다른 도시로 또 확장하려면 또 투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 자체가 구글에게 앞으로 1년 안에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 보시고 또 투자하셔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구글의 본업인 두 가지 본업인 광고와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세를 보시면서 이번 실적 발표 그래서 보시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좋게 성장했고 앞으로의 성장 가이던스도 좋다. 그러면은 투자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시기를 저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시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맞는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이런 그 정도의 불확실성이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공부하는 것만이 그래서 공부에서 신호와 소음을 흔히 말하는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별해내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키우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 송정길 TV와 함께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